빌 게이츠, 데니얼 커너먼, 강력 추천. 전쟁, 질병, 불황의 위기를 승리로 이끄는 설계의 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웨싱킹 책방의 켈리체입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세계 패권을 잡았던 이유, 애플을 세운 스티브 잡스부터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 바이오테크 산업의 문을 연 제넨테크까지 이들은 무엇이 달랐기에 결정적 순간에 폭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을까요? 비슷한 점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들 국가, 기업 리더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외면받던 아이디어인 룬샷을 발빠르게 육성해 성장의 동력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창의성과 효율성의 선순환 시스템을 통해 세계의 패권을 잡고 질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위대한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물리학자이자 바이오테크 기업 창업자인 저자 사피 바칼은 책 룬샷에서 미친 아이디어라고 손가락질 받던 룬샷이 어떻게 전쟁, 질병, 비즈니스의 위기를 승리로 이끌었는지 과학자와 경영자의 눈으로 탐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존의 질서와 상식이 무너지는 시대에 이 책이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누군가 손가락질 하나요? 당신의 꿈을 누군가 불가능이라고 하나요? 그렇다고 당신의 룬샷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룬샷을 발전시킬 시스템을 갖추면 인생은 놀랍게 변할 테니까요. 당신 룬샷의 성장을 기대하며 웨싱킹 책방 오디오북 시작하겠습니다. 1부 우연의 설계자들 1장 룬샷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다. 허무맹랑한 아이디어. 시계를 1940년에서 18년 전으로 돌려보자. 1922년 9월 말 워싱턴 DC 외곽에 미국 해군 항공기지 포토맥강이 내려다 보이는 기지 끄트머리에서 아마추어 무선통신 애호가 2명이 단파 송신기를 설치하고 있었다. 오하이오주의 작은 농촌 출신인 31살의 리오 영은 고등학교 때부터 전파 송신기를 만들어 왔다. 그의 동료인 42살의 호이트 테일러는 물리학과 교수를 지내다가 당시 해군에서 무선통신과학자로 있었다. 두 사람은 고주파 전파를 이용해 해상에서 배들이 더 안정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을 실험하러 나온 참이었다. 영은 송신기를 원래 설계된 것보다 20배나 높은 수준인 60MHz에 맞췄다. 그는 어느 공학 저널에서 발견한 기술을 이용해 수신기의 감도를 높였다. 장비 조정을 끝낸 두 사람은 송신기를 켜고 수신기를 트럭에 실은 다음 해군 항공기지에서 포토맥강 맞은편에 있는 헤인스 포인트 공원으로 차를 몰았다. 두 사람은 공원 끝에 있는 석조 방조제에 수신기를 설치하고 강 건너 송신기를 향하게 했다. 수신기는 일정한 톤의 선명한 신호음을 냈다. 그러다 갑자기 신호음이 2배로 커지더니 몇 초간 신호음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 몇 초 후 2배 큰 소리로 잠깐 돌아왔다가 원래 일정한 톤으로 되돌아갔다. 두 사람이 고개를 들어보니 도체스토호가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를 지나고 있었다. 두 엔지니어는 신호음의 강도가 2배로 강해진 것은 전파 간섭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똑같은 움직임에 2개의 전파가 겹쳐지면 전파 간섭이 일어나고 신호음 강도가 증폭한다. 도체스토호의 선체가 송신기와 수신기의 가시선으로부터 스위트 스폿 거리에 도달하자 선체에서 튕겨져 나온 전파가 가시선상의 전파보다 파장의 정확히 절반만큼 더 긴 경로를 따라 움직였다. 그러자 두 전파가 정확히 겹쳐졌고 그게 수신기의 신호음이 2배로 커진 이유였다. 하지만 가운데 그림처럼 배가 가시선상을 통과할 때는 신호를 완벽히 차단했다. 그러다 맨 오른쪽 그림처럼
배가 가시선상에서 벗어나자 신호음은 다시 살아났다. 배의 호미가 가시선으로부터 똑같이 스위트 스폿 거리에 도달했을 때 굴절된 전파와 직선 전파가 또 한 번 정확히 겹쳤다. 그래서 다시 2배로 큰 신호음이 들린 것이다. 통신 장비를 테스트하던 영과 테일러는 우연히도 탐지 장비를 발견한 것이었다. 두 엔지니어는 이 실험을 여러 차례 더 시도해 성공했고 며칠 뒤 9월 27일 상사에게 편지를 보내 어떤 환경에서도 적선을 탐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설명했다. 미국 선박들이 함께 다니면서 송신기와 수신기를 갖춘다면 안개나 어둠, 연막에 상관없이 적군의 선박이 지나는 것을 즉각 탐지할 수 있다고 말이다. 알려진 바로는 이게 전투에서 레이더 사용을 제한한 최초 사례다. 나중에 어느 전쟁학자는 레이더 기술이 비행기가 개발된 이래 단일 발전으로는 가장 많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었다고 썼다. 그러나 해군은 이 제안을 무시했다. 영과 테일러는 그들의 제안을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고 요청한 자금 지원도 거부되자 아이디어를 포기했다. 두 사람은 해군의 다른 무선 통신 프로젝트에서 일했으나 이 아이디어를 잊지 않았다. 8년 뒤인 1930년대 초 영은 같은 연구실에 있던 엔지니어 로렌스 하일랜드와 함께 비행기 착륙을 도와줄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해보기로 했다. 활주로 근처 땅에 설치된 송신기가 하늘을 향해 무선 신호를 보내면 접근하는 비행기의 조종사가 이 신호를 따라 착륙을 하면 된다. 후덥지근한 6월 어느 오후 하일랜드는 하늘을 향해 있는 송신기로부터 약 3km 떨어진 들판에서 두 사람이 사용하려는 수신기를 시험하기 시작했다. 장비를 조정하고 있는데 수신기 소리가 갑자기 시끄러워졌다가 다시 또 조용해졌다. 잠시 후 수신기는 다시 큰 소리를 냈다가 또 잠잠해졌다. 이런 패턴이 계속됐다. 하일랜드는 장비를 계속 점검했으나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다. 고장난 수신기를 수거해 연구실로 가져가려고 준비하다가 하일랜드는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 바로 머리 위로 비행기가 지나갈 때만 신호음이 시끄럽게 들렸던 것이다. 하일랜드는 영에게 이야기를 들려줬다. 영은 그런 현상이 몇 년 전 포토맥 강에서 보았던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금세 깨달았다. 하늘로 쏜 전파가 머리 위 비행기를 맞고 튕겨나와 하일랜드 수신기에 떨어진 것이다. 얼마 후 두 사람이 확인한 것처럼 전파를 반사시키면 배뿐만 아니라 8,000피트 상공을 날아가는 비행기도 탐지할 수 있었다. 심지어 비행기가 지상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을 때도 탐지가 됐다. 두 사람은 면밀한 검증 과정을 거친 후 또 한 번 전쟁터에서 듣도 보도 못한 무언가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것은 적군 항공에 대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이었다. 역시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5,000의 자금 지원 요청은 거부당했다. 결과를 보려면 2, 3년이 훌쩍 지날 수도 있다는 게 이유였다. 또 다른 사무직 간부는 이 아이디어가 현실성 없는 이유를 열거하며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허무맹랑한 꿈이라고 일축했다. 군이 이 프로젝트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데는 5년이 걸렸다. 해군 내에서 레이더 개발을 촉구하려고 힘든 싸움을 벌인 어느 장교는 이렇게 회상했다. 1941년 이전에 2년간만 레이더를 사용해 봤더라면 태평양 전쟁 초기에 얼마나 많은 생명과 비행기, 군함을 구하고 얼마나 많은 전투에 이겼을지 생각하니 정말로 고통스러웠다. 1941년 12월 7일 아침 레이더 조기 경보 시스템은 아직 하와이에서 현장 테스트 중이었다. 그날 일본군의 항공기 353대가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고 2,403명이 전사했다. 우연한 발견을 위대한 성공으로 이끄는 설계의 원리, 6장, 결혼, 산불, 그리고 테러리스트, 상전이 1. 그 많은 귀뚜라미는 어떻게 화음을 맞출까? 1990년대 중반 와츠는 188cm의 키에
24살인 청년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파트타임으로 암벽 등반 강사를 하고 있었다. 코넬 대학교 대학원에서 수학을 공부하던 그는 대학원의 표준 교과 과정이 차츰 지루해지던 참에 논문 지도교수를 찾다가 스트로게이츠를 알게 됐다. 당시 코넬 대학교에 수학교수로 지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36살의 스트로게이츠는 고급 수학 기법을 엉뚱한 곳에 적용하는 것을 전문으로 했다. 그즈음 스트로게이츠는 자연의 동조성을 연구하고 있었다. 수백만 개의 심장 세포는 어떻게 리듬을 맞춰 뛸 수 있을까? 수천 마리의 반딧불은 어떻게 동시에 깜빡일까? 강한 흥미를 느낀 와츠는 스트로게이츠의 학생으로 등록했다. 함께 연구할 주제를 물색하던 두 사람은 곤충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기로 했다. 거대한 들판을 가득 채운 귀뚜라미들은 어떻게 동시에 울 수 있을까? 와츠와 스트로게이츠는 먼저 귀뚜라미를 수집해서 실험실에 있는 아주 작은 방음 박스에 하나씩 넣었다. 박스에는 각각 마이크와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스피커를 통해서 다른 귀뚜라미의 소리를 들려주려고 했다. 누가 누구의 소리를 듣는지 조정하면 동교와 이론을 테스트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귀뚜라미를 수집하느라 캠퍼스의 가수원을 헤매고 다니던 와츠는 귀뚜라미들이 야생에서, 그러니까 소형 귀뚜라미 녹음실 밖에서 어떻게 서로 연락을 하는지 궁금해졌다. 제일 가까이 있는 귀뚜라미의 소리를 듣는 걸까? 일정 거리 이내에 있는 이웃 귀뚜라미 소리를 모두 듣는 걸까? 지휘자 역할을 하는 리더는 있을까? 오늘날 브로드웨이 연극 6다리만 건너면을 통해 아는 사람을 몇 다리만 건너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개념을 많이들 접하게 됐다. 대학생 3명이 똑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유명 영화배우 케빈 베이컨을 놓고 케빈 베이컨의 6단계라는 게임을 시작했다. 1단계는 케빈 베이컨과 함께 영화에 출연한 사람이고 2단계는 케빈 베이컨과 함께 영화에 출연한 사람과 함께 영화를 찍은 사람들 하는 식이다. 놀랍게도 3단계 정도만 지나면 19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배우가 서로 연결됐다. 그렇다면 케빈 귀뚜라미의 6단계는 뭘 보여줄까? 방독면에 관한 사이먼 브로드벤트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귀뚜라미에 관한 와츠의 질문은 훨씬 더 큰 질문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침투 이론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각형 네트워크, 육각형 네트워크, 더 높은 차원의 네트워크까지 온갖 종류의 네트워크를 탐구했다. 하지만 소셜 네트워크는 어떨까? 멀리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라면? 앞서 나온 침투 이론 모델은 숲에 있는 나무처럼 움직이지 않는 물체들 사이에 나타나는 산불이나 전염병의 확산을 연구할 때는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귀뚜라미는 다들 알다시피 점프를 하며 온갖 곳을 돌아다닌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앞집과 뒷집, 왼쪽 집과 오른쪽 집에 사는 이웃과만 교류하고 집에 머무는 사람은 없다. 하루를 돌아보면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만난 학부형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사무실에서는 내 자리 근처 혹은 정수기 근처의 동료들과 뉴스나 스포츠에 관한 잡담을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종종 낮에는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멀리 사는 친구에게 연락을 해볼지도 모른다. 그 친구의 하루는 나와는 또 전혀 다를 것이다. 긴밀한 하나의 커뮤니티 내에서 많이 연결되어 있으면 종종 멀리 있는 커뮤니티와도 연결되는 시스템의 종류는 무척 방대하다. 뇌에서 있는 뉴런들은 대개 하나의 클러스터 내지는 다발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나 종종 축색 돌기가 훨씬 멀리까지 뻗어서 전혀 다른 클러스터와 연결되기도 한다. 세포 하나 속에 있는 단백질들은 주로 기능 단위 내에서 상호작용을 하지만 종종 먼 곳에 있는 수용기와도 연결된다. 인터넷 사이트들은 주로 하나의 긴밀한 집단 내에서 연결되어 있지만 종종 그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집단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앞서 설명한 케빈 베이컨 게임은
이런 종류의 네트워크에서 어느 것을 택하든 두 개의 노드 사이에는 놀랄 만큼 적은 단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와츠와 스트로게츠는 주로 국지적으로 연결되지만 종종 멀리까지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을 작은 세상 네트워크라고 불렀다. 다시 기트람으로 돌아오자. 와츠는 침투 이론이 작은 세상 네트워크는 한 번도 연구한 적이 없는지 궁금했다. 와츠는 이토록 기본적인 질문은 분명 이미 해결됐을 거라 생각하고 도서관을 뒤져봤다. 놀랍게도 아무도 그것을 질문한 적이 없었다. 스트로게츠에게 물어보니 그 역시 그런 질문을 연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그제야 와츠는 두 사람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곤충음악학보다 훨씬 큰 무언가임을 깨달았다. 어느 컴퓨터 바이러스가 인터넷에서 빠르게 확산될까? 아니면 금세 사라질까? 아주 작은 신경 발화상의 문제점이 무해할까? 아니면 뇌를 다 집어삼킬 발작으로 이어질까? 어느 아이디어가 전 연령층에 폭발적으로 확산될까? 아니면 금세 시들해질까? 이 모든 질문은 비슷한 원리의 지배를 받았다. 작은 세상 네트워크에 대한 침투 이론이 그것이다. 와츠와 스트로게츠의 논문은 1998년 6월에 발표되었다. 2018년 중순 기준으로 이 논문은 16,505회 인용이 되었다. 네트워크를 주제로 과학저널에 발표된 180만 건의 논문 중에서 두 사람의 작은 세상 논문이 인용 횟수 1위다. 이 논문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관한 논문보다 폴 디렉의 양전자에 관한 논문보다 역사상 기초 물리학과 관련해서 발표된 그 어떤 논문보다 많이 인용되었다. 룬샷은요, 제안자를 나사 빠진 사람으로 취급하며 다들 무시하고 홀대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전쟁, 의학, 비즈니스의 판을 바꾼 아이디어입니다. 사피 바칼의 룬샷은 빌 게이츠가 내 가방에 넣어 다니며 읽는 책이라고 혹평을 했을 정도로 가치가 높은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의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책입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작은 생각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몰린 아이디어로 성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이디어가 오리지널리티이고 차별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오디오북을 통해 깨달은 당신만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한 사람에게 이 오디오북을 전해주는 일도 아주 값진 일입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